근데 그 저자님께서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했죠. 몇십만 원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셨으니까 회사 네. 들어가셨을 때 2천만 원이고. 네, 그죠. 네. 그럼 그때부터는 네. 이걸 좀 생활을 어떻게 하셨고 네. 좀 뭐 이렇게 소비도 어떻게 하셨고 좀 그런 그런 거요? 네, 그런 거 좀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소비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돈이 뭐 1,000만 원이 있다. 근데 제가 투자의 귀재예요. 그래서 막 50%를 벌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50% 벌어봤자. 그래서 1억 이하에는 투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빨리 종잣돈을 모으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억부터는 투자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1억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수익을 올릴지 지출을 줄일지 투자 수익을 더 낼지 그 세 개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면은 수입이나 지출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때는 오로지 투자만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구나. 네. 그럼 10억을 네. 그 자금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주식에? 저는 뭐 지금 뭐 주식도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스타트업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진짜 진짜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투자도 같이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이 갑자기 1억이 된다고 어떻게 갑자기 투자의 지혜가 나한테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투자도 같이 공부를 하시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덜 써가지고 이제 많이 모아놓는 거 또는 이제 능력이 되신다면 부업을 하든 이제 뭐를 하든 내 수입을 늘리는 거 이제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1억부터는 투자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10억이 넘어가면은 투자가 전부 답니다. 그러시군요. 이것도 웃기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저 암호화폐에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뭐고 요즘 뭐 NFT 뭐 디파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개념만 파악했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코인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변동성이 큰 자산은 트레이딩하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철저히 트레이딩 수단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퀀트 전략들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8년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제가 투자한 바로 그 스타트업이 그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전략을 앱으로 자동화해서 돌리는 이제 스타트업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니네들 하면은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잖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돈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정말요? 네. 와. 저는 거기서 주주 앤드 이제 그 전략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와, 그렇구나. 그 회사는 그럼 계속해서 또 전략 공부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네, 맞아요. 계속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신 거네요. 네, 주식도 그죠. 하시고 네. 이제 암호화폐도 하시고 스타트업 투자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와, 근데 이게 암호화폐가 이게 보면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관심 가진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모릅니다. 네. 물론 이더리움 가지고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정도는 저도 압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말고 몰라요. 저도 아는 게 없어요. 와, 그러면은 아까 가격은 움직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거 볼 수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 그것도 가상화폐 투자 전략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 주식 포트 구성처럼. 네, 그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거는 제가 만든 전략은 아니고 레리 윌리엄즈라고 위대한 주식 트레이더가 80년대 만든 전략입니다. 그거를 가상화폐에다 적용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제 시스트레이더 79라고 위대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가상화폐 설명을 저한테 5분 정도 들으시다가 그럼 그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잘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뭐 한 급여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주식하고 암호화폐 비율은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 암호화폐를 지금 뭐 이제 투자해서 보유한다는 건가요? 장기 보유. 트레이딩이니까. 그냥 트레이딩과 장기 보유의 수익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장기 보유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3에서 5% 정도로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장기 보유하는 자산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올라야 되는 자산이거든요. 저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거의 무조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70억 명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몇십억 명은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 기업에서 하루 8시간 동안에 어떻게 돈을 더 벌지 그것만 궁리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이 착착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근데 암호화폐는 이제 무슨 근거로 얘가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거는 안 좋다고 보고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죠. 예. 그래서 3에서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 예. 보유할 때는. 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자금이 네. 얼마 정도를 갖고? 그거는 전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똥차 전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을 거기다 투입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암호화폐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는 네. 뭐 기술적 차트 뭐 분석 이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변동성 돌파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스타트업이 변동성 돌파 전략을 만드는 앱을 만들어서 글로 들어갔고 그냥 거기다 지금은 근데 바뀌었구나. 그 거기 이제 또 상위 버전 전략이 있는데 그 상위 버전 전략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믿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요. 근데 네, 근데 거기도 콘트 전략이에요. 확실히 그건 확실하죠. 네. 근데 수익률이 괜찮으셨어요? 네네네. 예. 그 네. 거기 만약 이 방송 들으시고 네. 아 근데 전략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은 그 뉴지스톡이라는 곳에서 코인 젠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코인 전략들을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뭐 코인을 샀다면 어땠을까? 또는 뭐 요즘 뭐 거래량이 폭등한 코인을 샀으면 어땠을까? 또는 두 개가 이제 같이 적용되는 코인을 샀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고 그거를 자동 매매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툴도 있어요 요즘은. 그 자동 매매는 그냥 알아서 팔고 알아서 사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코인 젠포트가 코인 원이랑 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가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되게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데 잘 나옵니다. 결과가 오케이 됐다. 그럼 내가 이 전략을 하고 싶어 하면은 그거를 코인원에 연동해가지고 야 이거 해 하면은 그 봇이 코인원에서 알아서 그 전략에 따라서 전략과 맞게 그 코인을 사고 팔고 이제 이런 거를 해주는 거죠. 와. 지금 근데 그게 코인 젠포트가 지금 베타 버전만 나왔는지 자동 매매가 완전히 구현되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 시간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와. 지금 자동 매매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타 버전 혹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으로 하는 거 자동 네. 매매는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젠포트는 100% 되고요, 지금. 퀀트킹도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동 매매 되는 거요. 네. 그게 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알고리즘에 맞게 매매를 한다고 하지만 네. 돈을 잃게 되면 네. 좀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알고리즘을 한다고 해서 돈을 늘 버는 게 아니라고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별 주전략 같은 경우는 진짜 반기마다 마이너스 40%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딴 전략도 다 똑같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되게 신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어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르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잖아요. 심플하게.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막상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그 마음의 뭐 심리적 부담, 그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저는 사실 오히려 반대로 뭐 난대로 종목을 연구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주식을 사고 파는지 그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네. 저는 몰라요, 저는. 아니 재무제표 보시고 네. 회사 가서 뭐 또 면담도 하시고 이러면서 네네.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막 투자하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그거를 무슨 근거로 미냐, 이거. 네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저자님께서 네. 그 이제 이번에 거인의 포트폴리오를 내셨고 예. 그 전에도 이제 퀀트 투자도 책 쓰셨고 예, 또 이제 또 쓰고 있어요. 네. 또 쓰고 네. 계시고 네. 그러면 그 책을 읽었을 때 그거를 좀 그대로 네. 혹시 독자분들 중에서 실천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좋은 이렇게 뭐 후기 같은 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무지 많죠. 무지 많아요? 네. 와. 지난번에는 뭐 뜬금없이 뭐 본인은 그 제 전략들을 시가총액 하위 10% 초소형주에서만 뭐 30억을 했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몇십억 보셨다고 땡큐 하려고 저한테 이제 수사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네, 정말요? 네. 야. 근데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래도 그래도 사실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제 엄청 깨졌다고 저한테 욕하러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있기는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놓고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딴 루트로 그렇게 해서 잃은 사람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야, 그렇구나. 네. 이게 진짜
와, 그 되게 흥미롭네요. 그죠? 아,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 작년까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네.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장이 좋았다고도 좀 볼 수 있잖아요. 특히 20년부터 21년기 상반기까지 되게 좋았죠? 네네. 좋았다고. 예. 근데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좀 안 좋아지더니 네. 올 초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게 변함이 없는 건가요, 전략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별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면 무조건 같이 깨집니다. 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산 배분 전략은 대부분의 경우 그 하락장이 오든 대하락장이 오든 크게 상관없이 다 버텨냅니다. 보통.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금도 있고 막 채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자산 배분 전략이고 또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수익이 많은 자산을 투입을 하고 최근에 이제 수익이 안 좋으면 얘네들 전부 팔아버리고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특히 얘네들은 잘 버팁니다. 하락장에.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까 그 개별 종목으로 네. 그 퀀트 전략을 꾸렸을 때는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은 이게 다 다시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장이 안 좋기 전에 전략을 짰다고 하면 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개별주 퀀트 전략에 절대로 제 자산을 전체를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배팅을 하죠. 나머지는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 MDD를 관리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도 제 그 개별주 퀀트 전략은 깨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한번 기본적으로 개별주 퀀트 전략은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몇 %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지수가 50%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도 뭐 5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30-40%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시장 평균에서 플러스 알파를 네, 추가하려고 맞아요. 하는 거군요. 네, 개별주 퀀트는 그런 거고요. 자산 배분은 그거보다는 좀 절대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네. 절대 수익이라는 거는 장과 크게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개별 전략하고 네. 개별주 종목하고 이 자산 배분 전략하고는 네. 어느 정도 좀 비율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그거는 사실 이제 딱히 이제 솔루션이 없기는 한데 지금 제가 새로 쓴 책에는 제가 어떻게 주장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일단 자산 배분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자산 배분 내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그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는 주식 비중이 보통은 한 적으면 25%, 뭐 많으면 35%, 40%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그 비중만 퀀트로 돌리라. 나머지는 그냥 자산 배분을 유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어차피 주식이 들어가니까. 네, 그죠. 근데 그 주식 비중을 예를 들면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는 그냥 뭐 스파이 같은 뭐 ETF로 그냥 넣어버렸거든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 복리 10% 벌 수가 있는데 퀀트 전략을 넣으면은 이제 거기서 10%가 아니라 20% 이상을 또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에서의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MDD는 낮은 편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그 절충한 그 전략을 만들고 지금 그걸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은 과거 백테스트를 돌려가지고. 당연하죠. 네네. 예. 그러면 그 백테스트를 할 때도 이게 네. 약간 기간별로 설정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설정을 하세요? 최대한 긴 기간이 좋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최대한 긴 기간이 있어야지 중간에 이제 많은 경제 패러다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한번 경험하는 그 백테스트가 가장 좋고요. 근데 개별주, 그러니까 한국 개별주 백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데이터가 2000년 후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전의 데이터는 좀 상당히 그 믿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IMF 전 데이터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제 회계나 그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그 질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요. 한국 개별주는 2000년 후부터 보는 게 좋고 저는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는 한 50년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통. 네. 그러면 그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네. 그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는 네. 이것도 좀 비율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것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분산 투자 효과가 상당히 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선진국 사이클이 있고 개도국 사이클이 있거든요. 2010년대는 선진국 사이클이었어요. 선진국 주식이 잘 나갔고 2000년대는 개도국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때는 개도국 주식이 훨씬 더 잘 나갔고요. 그래서 뭐 브릭스라는 단어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는데 또 반대로 90년대는 다시 또 선진국 사이클이었고 뭐 그러거든요. 80년대는 다시 또 개도국 사이클이었고 뭐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반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한국, 미국 이것도. 왜냐하면 2020년대에는 이게 지금 선진국 사이클이 될지 개도국 사이클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걸 아신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모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나 투자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둘 다 투자하는 겁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니까 이쪽 한 곳만 들어가려 하는 것이 보통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 네. 네, 저희는 어차피 모릅니다. 네. 종목도 모르고 그냥 네. 펀드로 필터링 해가지고 네. 투자하고. 와. 그게 사실 자산 배분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실 자산 배분이라는 게 네. 내가 내년에 어떤 자산군이 가장 잘 나갈지 하면은 자산 배분을 당연히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내년에 금수기가 가장 좋다면 당연히 금만 들어가면 되지 주식과 채권을 왜 사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네. 야 그렇구나. 네. 그냥 우리는 우리는 모르고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네.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 네. 보면은 되게 뉴스 하나로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진짜 감정은 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규칙과 그냥 그 알고리즘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군요. 그냥. 네, 뭐 가장 이제 그 최근 샘플을 봐도 요번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결정 난 날에 주식이 엄청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안 떨어지더만. 예, 그러니까 네, 예. 아 그게 첫날에 좀 떨어졌나 했는데 이제 그 금방. 후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그 시장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시장 자체를 예측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3개월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19년 말에 코로나라는 게 와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2년 동안 개고생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이게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 그 예측 자체도 불가능하고 두 번째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측 그것도 두 번째 예측이거든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아 네. 그렇구나. 네. 그걸 인정하고 자산 배분하고 컨트롤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저기 앞서서 네. 그 투자 전략을 짤 때요. 네. 필터링을 할 때 예. 그 이 주식이 싼가가 하나가 아,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싼 거면 네. 이게 약간 뭐 성장주라든지 뭐 네. 성장주 중에 뭐 바이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직 그 적자인데 퍼 엄청 높은 거예요. 안 걸립니다. 네. 아, 그런 거 안 걸려요? 그렇죠. 네네. 예.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평가를 뭐 퍼, PBR, PCR, PSR 이런 지표로 제가 이제 뽑아내는데 네, 그렇죠. 그런 가치주 전략에는 얘네들이 안 걸립니다. 아, 그러나 그래요? 성장주 전략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 이것도 수치화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보통 성장주로 부르는데 이런 기업들도 보통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데는 바이오주들이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왜 요즘 이제 뭐 3%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고 성장도 아직 살아있는데 그 밸류에이션도 낮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것도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퍼 PBR, PCR, PSR은 낮고 대신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높은 그런 기업들을 또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거죠. 어. 네, 이런 게 때는 바이오가 보통은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데 가치 지표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치주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 성장주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 가치 성장주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량 가치주 전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략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으로 이제 다 백테스트를 최대한 긴 기간으로 해가 돌려가지고 네, 그죠. 네. 그거를 현대에서 적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인의 취향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가치주를 선호하고 나는 그레이엄이나 버핏의 후예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까지 가치 퍼 같은 밸류에이션 뭐가 중요해 성장으로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자는 소위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퀀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는 거고 후자는 이제 그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절충한 두 개 다 봐야 되지 않겠어 하시는 분들은 가치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제 퀀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네. 그 퀀트 그 투자 전략에 관한 네. 연구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나요? 주로 이런 게 논문 같은 걸로 많이 나옵니다.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전략을 다 만든 게 아니라 논문 같은 거 보고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힌트로. 네. 또 그렇죠. 자체적으로 또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 가보니까요. 요즘 좀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들어가 봐요 저도. 네. 요즘은 주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3프로 TV에서 MC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나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 그 계량적으로 맞는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홍춘욱 박사님
등등이 나오셔가지고 코스피 PBR가 떨어질 때에는 그때는 들어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요. 또 이제 다른 분들 나오셔가지고 미국의 뭐 장기와 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은 이제 그게 매우 안 좋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폭락의 저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글쎄 네. 모르겠는데요. 네? 글쎄 모르겠는 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은 미국의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나 경기 침체 이퀄 하락장은 또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꼭 하락장이 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 하신 말씀 유심히 듣고 맞나 안 맞나? 오케이 집에 가서 테스트 해봐야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그런 거 좀 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아있는 공부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그 전문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부하시고 네. 나름 그 데이터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서 가지고 오신 걸 텐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요. 그러면 그 장단기 금리차를 발표하신 분도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그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지 하락장이 온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또 경기 침체가 근데 저는 사실 경기 침체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경기 침체 오르면 내가 알 게 뭐야. 저는 이제 그 주식이 오르든 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한테는. 네. 그냥 투자자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미묘하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오시는 패널분들이 엄청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근데 그분은 그걸 이제 모르실 수 있어요. 제 이름 안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근데 뭐 저도 이제 그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네. 뉴스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고. 안 보죠. 네. 진짜요? 네. 야 완전 이거 상식이 깨네요. 그런 거 왜 봐요? 네. 요즘은 근데 좀 봅니다. 왜냐면 성프로 TV에서 MC를 그 전에 안 봤어요. 제가. 네. 근데 이렇게 방송 나와도 되나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나와도 되나요? 뭐 크게 상관없어요. 네. 그 전에는 제가 네. 그쵸 진짜 뭐 제가 독일에서 근무를 할 때는 이제 독일 뉴스를 주로 봤습니다. 그게 제 job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뭐 증권 금융 뉴스는 하나도 안 봤어요. 네. 진짜. 네. 와 그런 거 안 보고서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 거시지표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막 안 보시고 막 그쵸. 그게 제가 거의 안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쪽 지표들 중에서 유의미한 지표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재무제표 지표를 보다 효용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번에 이제 3% 와가지고 하도 매크로 지표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제가 백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와 그렇구나. 예. 와 그런 거 한번 또 책으로 정리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와 그렇게 검증하는 그거를 이렇게 막 진짜 강국전인처럼 하는 분들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 나오신 분들이 이제 물론 본인의 주장, 산업에 대한 뷰 이런 것도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들이 군데군데 던지는 지표들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이름 조금 전에 그런 뭐 그 미국 그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거 그런 거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찾아보면서 이제 돌리면 되는 거죠. 그게 실제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와 완전 180도 다른 투자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신문에도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어떤 교수님이 지금 50억을 모으셨는데 그분은 뭐 주로 이제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면 백테스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거 좋은 전략이에요. 그 전략. 그 매출액과 순이익이 20% 이상 그 올라가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거. 그것도 콘트 투자 일종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이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딴 것도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딱 보고 그래? 그럼 야 이게 맞나 한번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보자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하는데 맞네 굿 하면은 또 하나 새로운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신문 또는 뭐 이렇게 경제 전문가나 뭐 이제 뭐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시소화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냐 안 맞냐 맞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가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냥 네. 집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돌릴 수 있는 툴, 그 젠포트라고 하셨네요. 그런 뭐 젠포트도 있고 퀀티킹도 있고 그렇죠. 콘택팅도 네. 있고 이제 거기다가 네. 이걸 넣고 해보면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근데 네. 그건 있겠네요. 이게 근데 해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믿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남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소액이라도 한번 어떤 거요? 소액이라도 한번 소액. 시도해보고. 당연히 저 해보세요. 네. 이게 원래 돈을 투입해야지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까 네. 60개를 하셨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런 네네.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뭐 매출액이 뭐 연간 20% 이상 상승하는 네네네. 기업을 투자하겠다 했을 때 네. 처음 그 순위로 했을 때 만약에 앞에 뭐 한 개 두 개만 몰빵해서 투자하는 거는 네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맞아요, 60개 맞아요. 정도로 하면은 괜찮을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참고로요, 우리 네. 워렌 버핏 형님도 한국에서 한때 본인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던 거 아세요? 2004년에? 그래요? 네, 놀랍죠. 그게 그분의 스노우볼이라는 자서전에도 나오고 그분이 하신 인터뷰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진짜요? 한국 주식에 1억 불 이상 투자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인 돈으로 그것도. 근데 1억 불이면 별거야. 그분 자산이 1,000억 불인데라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1,000억 불 중에서 99.9% 이상은 벽시에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막 쓰고 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 소유자일 뿐이지. 근데 이제 그 1억 불은 진짜 자기 돈. 이거를 한국 주식 갖다 박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박았냐 하면은 이분도 그때 펀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랑 PBR가 낮은 기업, 진짜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20개라고 아예 거기다 대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분이 샘플로 되신 기업이 대한제본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대한플로어밀즈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도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대에 4만 원이었는데 한 3년 후에 24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얘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6배 올랐던 거죠. 근데 그분이 투자했던 다른 기업들도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다 비슷했어요. 수익률이. 5배, 6배 이렇게. 그래서 이 위대한 그 워렌 버핏도 한국 시장에 퀀트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왜 한국에 퀀트적으로 투자를 했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한국 기업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수치만 보고 하신 거예요 그냥. 야 그렇구나. 이게 진짜 엄청난 거네요. 근데 20개 기업을 왜 했냐 그것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말씀. 왜냐하면은 수치가 좋아 보이는데 한두 개 종목에 몰빵하면 왠지 좀 불안하잖아요. 1억 불을 이제 한국 듣보잡교 2개에 몰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도 했어요. 이 기업에 그 경영진이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2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20개 기업의 경영진이 전부 다 사기꾼일 일은 없잖아요. 네. 야, 그래서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신나게 퀀트 투자를 하셨다. 그리고 초창기 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퀀트 투자를 하시다가 돈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기업들이 없으니까 이제 비계량 투자도 하신 거예요. 우량주 찾고 뭐 이런 거. 초창기에 워렌 버핏은 퀀트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저자님은 그 1억 불이라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3년 만에 거의 5배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0억 있으시니까 저자님은 계속해서 지금의 투자 전략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계속 연구하시면서 고수하시는 건가요? 네, 제 목표는 10년에 10배입니다. 10년에 10배면 복리 26%인데요. 저는 투자로만은 복리 26% 달성이 좀 어렵다고 보고 대신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원금이 또 계속 쌓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실 것 같은데요?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그 10년 후에 진짜 되시면은 이거 콘트 전략 오늘 이 영상이 거의 전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10년 10배 이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그렇죠. 3%에 나옵니다. 네. 와. 그래서 김프로님이 많이 우셨어. 근데 진짜 26%면은 워런 버핏이 한 20%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가 26%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지금 뭐 책도 팔고 강의도 팔고 하면서 원금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계속 들어가니까 거기. 이거 갑자기 이거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조사님은 그 10년에 만약 그렇게 큰 돈 버시고 그러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궁극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그 트레이딩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 저희가 그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학교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 중에서 1~2%는 학계로 갑니다.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98%는 돈 벌러 나가거든요. 근데 그럼 왜 학교에서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쓸데없는 거 가르치냐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중학교 졸업한 애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트레이딩을 가르칠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을요. 그러니까 왜 중학교냐 하면은 저 사실 초등학교 졸업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이 의무 교육이 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졸업해서 나가면은 교육부가 택배를 올 것 같아요. 귀찮아. 그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한 애들은 더 이상 학교를 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카데미 와가지고 트레이딩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제 가르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걔네들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삭수를 보고서 이놈 잘하네 하면 내 돈을 맡길 겁니다. 또 걔한테. 그럼 제 돈도 불려주고 그래서 저도 벌고 그럼 당연히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누겠죠. 걔한테. 걔도 돈 벌고 걔는 돈 버는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고 저도 돈을 벌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제가 최스랑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단 최스랑 바둑 대회를 만들 겁니다. 네. 강원국배 뭐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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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둑도 좋아하세요? 네, 바둑은 제가 뭐 한 아마 5단 정도 두는데 엄청 잘 드시네요. 아니, 잘 두는 건 아니, 아마추어 치고는 그럭저럭 두는 편인데 뭐 사실 뭐 프로페셔널 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네. 20 몇 급? 24급인가요?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는 보통 가장 못 두는 게 18급이라고 보는데요. 18급. 뭐 유럽은 30급까지 있는데 그 아마 5단이면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잘 둘 때는 뭐 프로한테 한 석점 정도 이제 적고 뒀는데 그 석점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죠. 네. 네. 야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그 독일에서 네. 되게 공부 잘하시고 아니요 공부는 제가 좋은 대학 굉장히 선택적으로만 했습니다. 제가 한국 공부했어요. 아니 그 제가 영상 몇 개 보니까 그 영상 좀 봤을 때 네. 그 되게 부자분들하고도 많이 공부하시고 막 어마어마한 부자분들 옆에 있고 그거는 제가 그냥 그 학교를 다녔을 때 그 학교가 이제 그 부자 동네에 있어서 이제 부자들을 많이 접근한 것 같습니다. 네, 독일 부자들이요. 네.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그 학교가 약간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독일 학교는 좀 예외인가요? 독일 학교는 한국 학교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토론하는가 방식 같은 거를 배우고 직접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좀 교육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기도 경제나 금융에 관련한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트레이딩 학교 되게 기대가 되네요. 정말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이루어지실 수 있는데 10년이라 생각한다면 꼭 네. 이루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혹시 리처드 데니스라고 혹시 아세요? 터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터틀. 터틀 트레이딩. 터틀 트레이딩. 네네네. 그게 이제 리처드 데니스라는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있어요. 그분도 몇백 불을 몇억 불로 뿌리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본인 파트너랑 베팅을 했어요. 야, 우리는 트레이더라는 걸 키울 수 있겠는가 없는가. 본인은 할 수 있다고 했고 파트너는 그건 재능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우리 23명을 모아가지고 한번 키워보자라고 한 게 그 터틀 트레이딩 스쿨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 트레이더는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왔죠. 네. 그래. 근데 그분들도 전부 다 20대, 30대, 40대 되는 소위 어른들이었거든요. 좀 안타깝다. 왜? 그러니까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10살 미만에 시작을 하잖아요. 뭐 양구 금메달리스트 중에서 난 24살에 시작했으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트레이닝하고 투자하는 건 20대 시작해야 되냐 이거죠. 너무 늦잖아요. 아깝잖아요, 그게. 네. 10대 애들이 훨씬 더 이제 흡수력이 빠를 텐데. 그 네. 바둑도 보면은 진짜 그 10대, 20대. 바둑은 절대로 10살 후에 시작한 사람 없어요. 네, 당연히. 네. 요즘 이제 신지석 구단 지금 이제 세계 1인자 얘도 지금 21살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당연히 10살 전에 시작했죠 바둑을.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창호 뭐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도 네. 어느 정도 한 30대 넘어가면 금방 은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의 피크가 보통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인데 근데 보통 투자를 배우는 게 빨라야 20대 초반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영민할 때 딱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하면 딱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 초등학교는 배우는 게 좀 있습니다. 글 쓰는 법도 배우고요. 뭐 그래도 덧셈 뺄셈 정도를 하면은 세상에 도움이 그러니까 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지식 자체로는 저한테 도움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영어 빼고. 네. 그죠. 네. 네. 네, 미적분 같은 거 저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네.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사는 데는 그 지장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그 조자님 그 영상 보니까 네. 되게 그 독일어 책도 있고 영어 책도 있고 원서 다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도움이 됐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그러면서 투자하는 분들도 태반이고. 아무래도 좋은 양질의 논문들은 다 영어로 나와 있고요. 미국 교수들이 미국 대학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보통 전 세계 교수들은 이제 그거를 베껴가지고 요 전략이 우리나라에도 통하는가 그 정도로 보통 많이 합니다. 신기하게도 미국이 벗어난 딴 나라에서 이럴싸한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이 나온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자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진짜 뭔가 이렇게 투자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전략은 뭐 나쁘고 뭐 이렇게 뭐 도박이고 이런 거에 대한 편견 이런 거 함부로 좀 붙이면 안 되겠다. 돈만 벌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퀀트 투자가 절대로 맞는 기법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하는 기법도 있잖아요. 뭐 가치 투자도 있고 차트를 보면서 하는 투자도 있고 매크로 이렇게 경제 지표 보는 투자도 있고 그냥 정보 매매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잘하면은 돈이 됩니다. 근데 잘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퀀트 투자는 잘 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와, 그래서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진짜 좀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퀀트라든지 기존에 이제 가치 투자 워런 버핏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강원 부장님 또 유튜브 채널 가고 이러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증도 하시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숫자로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배워야 될 점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말로만 하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예. 그럼 저자님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한 룰로 말한 게 이게 있죠. Don't lose money. 돈을 잃지 말아라라고 했고 두 번째 룰이 Don't forget rule number one. 그러니까 첫 번째 룰을 까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워렌 버핏이 왜 돈을 많이 벌어라라고 하지 않고 돈을 잃지 말아라고 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MDD를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이게 결국은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MDD에 대해서 책에서 또 제시해 주셨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정독하셔가지고 몇만 건 팔리셨다고요?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는 글쎄 지금 한 6만 7만 건 정도 팔린 것 같네요. 어마어마하게 팔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똑같이 같이 따라가셔야 되니까 꼭 보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저자님 그럼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이신 강환국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